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주요 통화의 환율 네트워크 변화 분석을 발표할 최강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 목록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리허설 때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의 의의, 그리고 해석 방법, 그리고 이제 각 연도별로의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은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인데요. 이런 현재의 환율이 어떤 과거의 사건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환율의 변화와 시기별 주요한 국제적인 사건의 연계성을 알아보면서 현재 환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각 통화 간의 환율 네트워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제 자료를 더 추가를 하였는데요. 2019년 현재는 아직 그 연평균 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KB하나은행에서 이제 환율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8년의 환율 데이터는 월드뱅크에서 가져왔고요. 20세기에 1970년, 80년, 90년, 그리고 1999년의 환율 데이터는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연평균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각 통화 사이에 변화율을 토대로 갭하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통화 사이에 환율 변화율을 사용한 이유는 각 통화 사이에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율을 사용하면 그 변화율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율 변화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여기서 보시면 1달러는 유로로 환산을 하면 0.9에서 1.1 유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안화로 환산을 하면 6에서 7 위안이 됩니다. 반면 엔화나 원화로 가면 단위가 100, 심지어 1000을 넘습니다. 때문에 환율 자체를 가중치로 두면 각 통화는 원화에 대해 영향을 행사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통화 간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화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보다 추가를 한 내용인데요. 해석 방법입니다.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러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보시면 1달러가 1960년에는 63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에 가서는 310원, 즉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율 변화율은 1970년의 환율에서 1960년의 환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문에 변화율은 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환율 변화율을 가지고 가중치를 넣고 갭하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해석을 한다면 달러는 원화 대비해서 평가가 절상되었고요. 원화는 달러 대비 평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시각화의 결과는 달러에서 원화로 화살표의 방향이 크게 가게 됩니다. 때문에 평가 절하가 된 통화는 다른 통화로부터 화살표를 받는 쪽이고요. 그리고 평가 절하의 폭이 클수록 받는 화살표의 굵기도 굵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모든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인데요. 여기서 노드의 색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갭하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모듈레리티를 다 0.1로 설정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4개의 통화가 나왔을 때는 2대2로 나누어지고요. 5개의 통화로 진행하였을 때는 2대2대1로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같은 색상의 통화는 변화 추세가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평가 절상이 되면 그 색상의 통화는 모두 절상이 되는 거고요. 같은 색상이 절하가 되는 경우에는 모두 같이 절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레리티를 0.1로 설정한 이유는 일단 각 통화의 색상을 모두 다르게 하면 이게 좀 산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을 5개로 나누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분석 의미는 큰 틀에서 통화 간의 환율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2개 그룹 또는 3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모든 통화를 같은 색상으로 하면 사실 이게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고 모듈레리티를 0.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1960년 대비 1970년의 환율 변화 네트워크입니다. 우선 지난주 마찬가지로 원화는 하락되었고요. 아까 그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1960년에 1달러당 63원에서 1970년에는 1달러당 310원으로 원화가 굉장히 많이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60년대에 박정희 정권의 대규모적인 수출 장려 정책과 더불어 1961년 10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원화는 이 시기에 평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와 엔화는 사실 달러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1971년까지 달러 대비 환율 변화가 없었고요. 엔화도 마찬가지로 1970년까지 환율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80년으로 넘어옵니다. 1970년 대비 1980년의 환율 변화 네트워크를 분석해보자면 원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대비해서도 이제 달러 대비 환율이 거의 배로 상승하였고요. 이 이유는 1970년에도 여전히 진행되었던 한국의 수출 주도 전략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보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수교가 1972년이 아니라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1972년이었고요.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한 것이 72년이었고 중미 수교는 1979년이었습니다. 때문에 1972년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변동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더불어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핑퐁 외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그 핑퐁 외교 이후에는 위안화의 환율에 변화가 생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가 절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중국은 수출을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를 평가 절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달러가 이제 이 시기에 1970년대에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이제 주요 국가들이 통화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달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였고요. 그리고 달러 자체도 이제 미국에서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금에 맞춰서 달러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즉 금 1온스가 35달러라는 고정 환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 국가가 외환 보유고에 달러와 같이 이제 금고가 있었는데요. 각 국가마다 이제 금 보유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제 서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뭐 서독이라든지 프랑스,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 우리한테 달러가 너무 많다, 우리는 금을 원한다라고 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달러를 줄 테니 금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제 금고에 금이 그렇게 충분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 이제 순차적으로 잇따라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닉슨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포기를 하면서 달러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제기를 하였고 이 시기에 달러는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엔화도 이제 엔화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상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도 동반 하락을 해야지 수출량을 유지를 할 수 있었지만 달러가 이렇게 3분의 1 가량으로 떨어진 데에 비해서 엔화는 평가 절하폭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엔화는 이 시기에 달러 대비를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로 넘어오면 위안화가 대폭 절하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1989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해서 외자가 대략적으로 유치가 되었고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985년 이후에 20%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훗날 천안문 사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엔화는 평가 절상이 되었는데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는 평가 절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엔화의 플라자 합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엔화가 일본이 서유럽이나 또는 미국을 상대로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를 평가 절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을 하였고 결국 1980년 1달러당 226엔이었던 엔화는 1990년에 와서 1달러당 144엔으로 평가 절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때 원화가 평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특히 1986년부터 88년 한국은 3저 시대, 즉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시대를 맞이해서 수출길이 활짝 열렸고 수출량이 많아지면서 국가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시기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였고요. 때문에 이 시기 많은 것을 수출하던 한국은 원화가 자연스럽게 평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9년의 환율 변화 네트워크를 가져왔는데요. 이 시기는 이제 IMF 외환 위기 이후와 더불어 이제 유로가 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유로가 금방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직전 해에 변화 분석을 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유로를 뺀 4개의 통화만 계속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화를 보시면 IMF 위기 이후로 한국의 원화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었고 불안정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평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역시 하락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시기에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중 환율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1달러당 5.6위안이라는 환율이 하나가 존재하였고요. 1달러당 8.7위안이라는 또 다른 환율로 존재하였습니다. 1달러당 5.6위안은 이제 아무래도 국유기업이라든지 국가기업이 많이 사용하였던 환율이고요. 1달러당 8.7위안은 이제 다른 인민들이나 이제 시장에서 사용하던 환율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으로부터 1994년에 중국은 환율 단일화를 실시합니다. 즉 1달러당 8.7위안에 이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때문에 1달러당 5.6위안으로 이제 수출과 수입을 진행을 하던 국유기업 입장에서는 1달러당 8.7위안으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절하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했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화는 평가 절상이 되었는데요. IMF 이후에 이제 아시아나 다른 이제 신흥국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이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달러와 더불어 가장 안전한 국제적인 통화라고 인정을 받았던 엔화가 당연히 이들의 투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으로 이들은 투자를 진행을 하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의 엔화만이 평가 절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대로 넘어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로의 불안정인데요. 유로는 1999년에 등장을 하였으나 이제 유럽 각국의 장부에서만 사용을 하였고요. 실물화폐는 2002년부터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유로가 아직 실물화폐로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유로의 가치는 이 시기에 굉장히 불안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원화는 다시 이제 IMF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1999년의 환율 데이터는 90년 대비이기 때문에 이게 90년대의 전반적인 그 변화율로 봤을 때 원화가 하락한 거고요. 사실 97년 IMF가 터진 이후에 98년, 99년을 거치면서 원화는 차근차근히 절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원화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안화는 반면에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이제 2001년 WTO 가입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국가를 상대로 수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화를 이제 절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절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2009년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화가 선명하게 하락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주도인 한국의 이제 무역 구조상 다른 통화에 비해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 시장의 수요가 적었고 또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IMF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원화는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이제 마찬가지로 유로도 이제 평가 절하가 되었는데요. 미국발 금융위기이긴 하지만 유럽의 국가들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유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제 대규모적인 부양 정책으로 위안화의 가치 안정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위안화 환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엔화는 이 시기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인 만큼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빠져나와 다른 이제 안전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던 와중에 미국 아니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평가를 받는 곳은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때문에 달러보다는 엔화에 투자를 하였고 이 시기에 엔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으로 넘어오면 일본은 이제 아베가 집권을 하면서 아베노믹스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엔화의 가치는 이 시기부터 평가 절하가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정부 1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달러 대비 그리고 유로 대비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한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 오바마 정부는 양적 완화를 통한 미국 경제의 부흥을 꿈꾸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달러도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평가 절하가 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14년으로 넘어오면 일본은 계속해서 아베노믹스 연장선이기 때문에 약세가 지속하게 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 때문에 약한 달러를 보이게 됩니다. 중국은 이 시기에 절상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 시기가 마지막인 중국 7%대 성장률을 기록한 시기였고 또 환율 변화 네트워크에서도 이 시기가 위안화가 마지막으로 절상된 시기였습니다. 반면 이제 원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없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으로 넘어오면 달러는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 12월에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안전한 달러에 투자를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로는 이제 가치가 하락을 하였는데요. 2015년 9월부터 중동에서 난민들이 유입을 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커졌고 또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유로존에서 통일된 이런 화폐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터져나온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2014년까지 절상을 끝마치고 이제 절하에 들어선 시기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신常态 개념을 제기하면서 둔화되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고 이 시기에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모두 인하하여서 시장에 돈을 더 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더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절하가 되었습니다. 16년으로 넘어오면 미국은 미 연준에서 고시했던 대로 7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서 금리를 2.5%대로 이제 향상을 시켰습니다. 상향 조정을 하였고요. 이 시기에 달러는 당연히 강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는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와서 미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가치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을 받은 건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화가 하락 영향을 받았고요. 유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정치적 불안정이 있었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더 많이 유통되었고 유로는 이 시기에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17년으로 넘어오면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 절하가 되었는데요. 미국은 TPP에서 탈퇴를 하였고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이제 확실성을 갖지 못하는 등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위안화는 국제적으로 진출을 하려면도 불구하고 절하가 된 시기였습니다. 다음 이제 유로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을 하였는데요. 2017년 3월에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이제 위에 1번 위안화와 마찬가지로 그 같은 이유로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4번이나 인상을 하기 때문에 달러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2018년으로 넘어오면 2018년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금융이 아니라 이제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었던 한 해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서로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나오자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에 이제 불안정한 요소로 작동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상반기까지 사실상 위안화는 절상이 되다가 하반기부터 미국과의 그런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위안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달러도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무역 보호주의를 심화를 하고 또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투자자들도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 무역 갈등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달러도 마찬가지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이 시기에 이제 2018년까지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까지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고 금리를 올릴 시기가 되었다라고 투자자들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유로는 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2019년 현재 환율인데요. 현재 보면 엔화가 강세를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미 무역 갈등 속에서 엔화는 안정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마찬가지로 이제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다른 경제 대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면 일본이 단연 그 다음 차순위 안전적인 투자처로 이제 부각되게 됩니다. 때문에 엔화도 최근에 와서 다시 강세를 보이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갈등 속에서 수출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설명하셨듯이 한국이 중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중간재를 수출을 하는데 중국과 미국이 이런 무역 갈등을 하게 되면 한국이 수출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가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안화와 달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서로 상처를 입히면서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달러 기준 위안화는 6.9위안, 거의 7위안을 돌파할까 말까 하는 이런 형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로는 작년 2018년에 투자자들이
유럽중앙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으나 올해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제로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올해 이제 다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가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로의 그런 형세는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절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과거에서 달러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의 실패와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것은 엔화였습니다. 엔화는 70년대 국제적 수요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고요. 달러가 흔들릴 때마다 수요가 급증하고 평가가 절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위안화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절상을 하고 있었으나 2014년부터 계속해서 절하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원화는 엔화와 반대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거의 수출 경쟁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수출 경쟁국이라는 관계를 이제 환율 변화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원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또 반대로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원화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분석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는 이제 통일화폐라는 편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나 아니면 영국의 EU 탈퇴와 같은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 리스크가 생길 때마다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때문에 국제적인 안전자산이기는 하지만 엔화보다는 투자자들한테 덜 매력적이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보자면 앞으로도 이제 중미 무역 갈등이 지속이 된다면 위안화의 절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달러는 중미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1분기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미 무역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엔화의 절상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고요. 그리고 원화는 마찬가지로 엔화와 반대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지속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원화는 더 계속해서 절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아까 올해 유럽중앙은행에서 다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절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환율의 변화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작은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 이슈가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 환율이 또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